안녕하세요. 네. 반가우시죠? 두 번째 봐서. 자, 저는 영양판정하고 영양교육할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 책에 두 과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 문항에서 약 25에서 35% 정도가 영양교육에서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영양교육은 조금 많이, 내용도 많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판정을 앞에 한 5주 정도는 영양판정을 할 거고요. 한 영양판정은 뭐 5주 정도면 사실은 강의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주차서부터 12주까지는 영양교육을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영양판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영양판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차례를 보시면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1장 개요니까요. 전반적인 그냥 앞에 서론을 조금 약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4가지의 영양 판정하는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영양 판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4가지가 식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생화, 신체 계측, 임상조사, 이렇게 4가지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2장 하고요. 4장, 뭐 5장 이렇게 보면 요 2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 식사조사, 신체계측, 임상조사, 생화학조사, 이렇게 4가지가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할 4가지의 영양판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4가지를 하고 6장, 7장에서는 뭐 생애주기별로 조금 특성적인 판정 방법들 조금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질환, 보통 우리가, 성인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판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대사증후군을 판정하는 그 판정 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7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장을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수업은 2장까지, 식사조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오셨죠?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장 개요예요, 개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될 것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영양 판정이 뭐냐? 정의가 나오죠? 이거는 뭐 이렇게 문장을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영양 판정은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하죠. 교재에 보니까 영양 판정이란 식품 및 영양 섭취 조사, 영양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한. 근데 사실은 여기서 관련된 게 식품이나 영양 섭취 조사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식사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신체 계측도 하고 생학 검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거 검사를 해서 뭐를 알아보느냐 하면 1번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상태 평가 하는 거를 영양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2번처럼 영양상태의 손상 여부, 손상 정도나 특징을 식사 섭취, 생학 검사, 신체 계측, 임상조사를 통해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앞에 한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거다. 뭐가? 영양 판정은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4가지 정도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생화, 신체 계측, 임상 요 4가지를 조사해서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거를 영양 판정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왜 하느냐? 적어도 목적은 알고 해야죠. 그죠? 자, 목적은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양 상태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서 영양 상태 지금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을 영양 상태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양 상태를 향상시켜서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고요. 목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즉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될 구체적인 거를 목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영양 상태를 향상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뭐뭐뭐를 하느냐 하면요. 영양 판정을 통해서 가번, 현재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영양 문제를 알아보고 식별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냅니다. 그게 이제 영양 판정하는 구체적인 목표의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판정을 하면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 중재의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중재라는 거는 여기서는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영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개선시켜줘서 영양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중재라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를 쓸 것인가를 알아보는데도 영양 판정이 중요해요. 왜? 뭐 요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식사 조사를 해봤더니 뭐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거가 특히 부족하구나. 그거를 알면 영양 중재 방법을 통해서 그 부족한 거를 먹어라 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 중재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찾는데도 영양 판정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양 판정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영양 판정하는 세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 일단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해서 중재 방법으로 그 영양소를 더 먹어라 또 알려주고 영양소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중재 방법을 썼어요. 그 중재한 이후에 좋아졌나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재 이후에 그 효과 평가와 추후의 관리의 도구로도 이용하기 위해서도 영양 판정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양 서비스나 건강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영양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를 보면 이 영양 판정을 함으로써 이런 영양적인 위험에 따른 사람을 좀 이렇게 구분도 가능하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뭔가 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도 좀 제시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볼 때도 영양 판정을 또 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관리라든지 영양 서비스 같은 거를 어떤 거를 할 때 구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다 하면 돈만 많이 들어요. 영양 판정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딱 골라서 효과적으로 딱 줘야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한 거를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양 판정이 그런데도 효율적인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영양 판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영양 판정을 하면 이런 목표를 갖고 하면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보고 갈 거예요. 자, 넓게는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금 건강 상황이나 식품 소비 상황 같은 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또는 이제 앓고 있는 대략적인 어떤 질환의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런 정책을 쓰면 좋겠다. 라는 어떤 영양 건강 관련 정책이나 이런 거 세울 때 기초 자료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은 국가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범위예요. 국가적으로 국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영양 정책 수립이라든지 여러 영양 사업 계획에 활용한다. 즉 국가의 영양 또는 건강 관련 정책이나 계획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영양 판정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요. 2번에 보시면 자,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소, 학교, 산업체 등에서 보면 각종 요새의 영양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사실은 영유아나 산모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나 산모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영양 조사를 해서 조금 영양 불량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영양 플러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영양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아무한테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영양 판정을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다 그 영양 플러스 사업도 이거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영양 플러스 사업할 때.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은요. 영양 교육과 같이 식품을 제공해요. 영양소를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간중간마다 또 계속 판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고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지역에서 이런 대상 고를 때 또는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제대로 받고 있나 교육의 효과가 있나 이런 거 알아볼 때 지역적으로도 영양 판정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가나다라 이렇게 했네요. 보시면 영양 문제 파악할 때 또는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세울 때. 그리고 교육을 했단 말이죠. 효과 있었는지 한 실행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평가할 때도 일일이 다 영양 판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역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개개인, 특히 병원 같은 데서 입원 환자의 질병 치료나 회복을 위해서도 영양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맨 뒤에 보시면 환자의 영양 판정 체계를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주로 정책이나 어떤 방법의 기초 자료, 계획 세울 때 기초 자료, 정책이나 국가적으로는요, 정책이나 어떤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해요. 두 번째, 지역적으로는 지역에서 그 영양 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할 때 또는 실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의 효과가 있는지 교육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걸 볼 때 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개개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하나 또 있네요. 보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어떤 식사와 질병 관계 파악할 때 또는 이런 파악을 해서 증진을 위한 식사 지침을 제시를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하면 지금 국민들이 그 나이 때 대략 많이 앓고 있는 어떤 질환 같은 게 나와요, 통계로. 그러면 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성인을 위한 또는 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내용과 임산부,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인, 노인이 주로 앓고 있는 거와 임산부가 갖고 있는 영양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영양 판정, 즉 영양 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그럼 요 나이 때는 주로 요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주자라는 거, 이런 거 국가적으로 이제 지침 제시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야말로 개요, 서론, 영양 판정이 뭐다, 이거 하는 목적은 뭐다, 요거는 주로 어떻게 활용한다,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양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나쁘다라고 표현할 때 영양 불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양호하지 않다라는 거죠. 좋지 않다. 자, 근데 이제 영양 불량도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공급 측면과 생리적 원인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1차 불량, 2차 불량 이렇게 두 개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1차는요,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먹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섭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섭취. 그래서 1차 영양 불량은 식사를 통한 영양소 공급이 양적으로 너무 적었다든지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거는 적은 것도 있고 과잉도 있어요. 양적으로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했던지, 또는 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인 거예요. 즉,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조금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불완전한, 즉 단백질 같은 경우는 완전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먹었다. 먹는 거에 문제가 돼서 영양불량이 되는 게 1차 영양불량이에요. 자, 근데 2차는 뭐냐면 먹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 몸에 들어와서가 문제예요. 들어와서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영양불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문제가 뭐냐? 질병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질병 해서 이 질병은 우리가 각종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도 다 되고요. 또는 유전적인 질병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모든 이런 질병 때문에 먹기는 제대로 먹었는데 질병 때문에 구토설사가 너무 심해. 이게 배설과다예요. 구토설사가 계속 나는 어떤 질병 때문에 먹긴 먹었는데 이용 안 되고 다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우도 영양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병이 있으면 대사에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먹기는 먹었는데 그게 몸에 이용이 안 돼요. 대사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대사가 항진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대사가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요구가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양 정도 먹으면 몸에서 너무 대사가 항진된 사람은 그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서 뭔가 이용이 안 돼서, 또는 왜 병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식욕부진 자체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식욕부진 문제도 또 굉장히 심한 영양불량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배설과다, 이용장애, 대사과다, 식욕부진, 이런 것들은 먹기는 먹었는데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용이 안 돼서 생기는 영양불량이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임신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임신을 하면 요구량이 높아지죠. 그런데 양은 예전하고 똑같이 먹거나 더 적게 먹어. 그러면 영양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임신. 세 번째는 수유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때처럼 요구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양을 그만큼 못 채워 먹으면 영양불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나 음주는, 일단 흡연, 음주하는 사람들은 장기가 사실은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흡연, 음주에 의해서 영양소 이용이 되게 저하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흡연, 음주로 인한 영양불량, 또는 약물도 마찬가지. 약물도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질병, 임신, 수유, 흡연, 음주, 약물, 요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게 바로 2차 영양불량이에요. 자, 그래서 먹는 게 문제가 있다. 1차 불량. 먹기는 먹었는데 몸에서 임신, 수유, 질병, 흡연, 약물, 음주 등으로 몸에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나타나는 영양불량은 2차 불량.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젤리프라는 사람은요, 이 학자는 우리가 기간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의 정도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영양 분량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요 4가지가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분류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장기간, 여러 영양소가, 자, 기간이 장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여러 영양소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에 기아 어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대부분 영양소 섭취를 거의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게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그냥 식사를 거의 못한 거죠, 뭐. 오랫동안. 굶은 거죠, 뭐. 그죠? 예. 그럴 때 나타나는 영양 불량을 우리가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과잉은 당연히 너무 많다라는 뜻이니까요. 영양소 과잉인데 이것도 장기간. 과잉일 때 영양 과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부족이라고 보통 영양 부족이라고 안 하고요. 결핍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C 결핍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 특정한 것이 부족한 거는 그냥 영양 부족이라기보다는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양 불균형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몸에서 필요한 양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이 안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영양 불균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젤리푸의 영양 불량 분류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분류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거는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지 부족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요 분류에 의하면.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거 말고도 분류 기준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뭐냐? 영양불량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쉴스라는 사람이 분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쉴스라는 사람이 원인에 따라서 영양불량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흡수 불량이냐? 질병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냐? 대사 항진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원인 하나하나별로 다 분류를 해줬어요. 특정한 대사의 기능 장애냐, 장기 손상이냐, 아니면 약물 때문이냐 해서 이렇게 원인별로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젤리프 분류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젤리프가 말한 네 가지의 용어 있죠, 용어.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기간하고 한 개냐, 여러 개냐. 요 두 가지를 조금 고려해서 그 적당한, 정확한 용어를 써서 영양 불량의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뭐 젤리프 분류 정도? 그 정도 집에 가셔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밥 먹고 나서 조금 나른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렇게 교실에 또 가득 인원이 찾고 있으면 산소도 부족한 것 같고, 요 정도 시간 되면 왠지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호흡이 안 되니까 약간 뇌로 산소가 안 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눈꺼풀이 막 약간 살짝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2, 3시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특히 그리고 이 영양 판정 요거 조금 첫 부분에 서론이 재미없어요. 그쵸? 서론이라 막 외울 게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서론이라 좀 재미가 없어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울 거를 좀 제가 드릴게요. 자, 네, 영양 판정은 아까 제가 그냥 영양 판정해서 구체적인 방법 4개를 얘기했지만, 식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 말고도 판정이 특징에 따라서 조사도 있고요, 모니터링도 있고요, 감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영양 판정을 할 때, 자, 조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조사예요. 그래서 영양 조사. 그래서 왜 우리가 서베이 한다. 서베이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 영양 조사를 얘기하고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의 특징은요. 일단 첫째 줄에 보면 횡단적이다. 자, 그래서 횡단적이라는 거는 한 번 한다 뜻이에요, 한 번. 어느 동네 가서 그냥 영양조사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하고 말아요. 한 번 하고 맙니다. 한 번 하고 마는데 그거를 횡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왜냐면 종단적이라는 말하고 구분해서, 비교해서 쓰기 때문에 횡단, 종단이라 얘기하는데, 자, 그럼 반면에 횡단과 비교되는 종단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냥 딱 한 번 가서 한 번 하고 끝 했으면 횡단조사라고 하고요. 요거를 시간을 두고 올해도 가서 하고 내년에도 가서 하고 내후년에도 가서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쭉 하는 거를 종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 번 일회성 하고 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양조사. 근데 사실 이게 제일 간편하고 흔하고 단순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 상태를 횡단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 한 번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자, 이거를 하는 목적은 요겁니다. 첫 번째, 만성적 영양불량 상태의 집단을 파악하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양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영양불량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취약한 집단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그랬을 때는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까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영양조사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 가서 이렇게 한번 조사 쭉 했더니 이 사람들한테 식사조사도 좀 하고 뭐 피도 뽑아보고 이렇게 신체 계측도 하고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의 빈혈이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 봤더니 식사에서 철분, 근원식품을 거의 안 먹어.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문제구나. 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하려면 영양조사를 나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 감시와 세 번째 모니터링이 이게 바로 종단적인 방법에 속하는 건데요. 감시와 모니터링. 똑같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래서 둘 다 감시, 감독 다 종단적인, 즉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래 하고 다음에 또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고 하는 건데요. 요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 영양 감시 또는 이제 영양 감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영양 감시는 일단 영양 문제가 있는 집단에 가서 뭔가 중재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철분 근원식품도 막 알려주고 강의도 해주고 또는 철분 영양제도 막 공급을 해주고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재발되지 않나? 이제 올해 가갖고 막 영양제도 주고 막 철분 강의도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괜찮나? 아직도 괜찮나? 계속 잘하고 있나? 시키는 대로. 빈혈이 이제 없나? 낫나?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계속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 인구 집단의 상태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얘랑 똑같아요.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영양 감시란 말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던 사람들한테 중재를 한 이후에 영양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개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영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라는 특징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있던 사람들이 중재를 해주고 난 이후에 재발되지 않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하는 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얘는 조금 더 제발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좀 관리 감독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리닝 또는 선별 검사, 걸러낸다 뜻이에요. 걸러내는 거. 선별한다라는 건 걸러낸다, 뽑아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예전에 이제 객관식으로 날 때도 이제 기출이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스크리닝의 특징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특징이 다 지금 여기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선별, 뽑아낸다, 걸러낸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검사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건강한 사람한테 막 여러 가지 검사 너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전체 집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한테 간단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검사를 해서 영양 불량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선별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쉬운 거. 설문지 한 장 이렇게 쓱 줘서 설문지만 체크하게 한다든지, 뭐 아주 한두 항목만 그냥 본다든지
해서 아주 간단한 검사를 일단을 해서 그것만 해도 이 사람 설문지 체크한 거 보니까 슬쩍 영양불량 될 것 같은 위험성이 좀 있는데 라는 사람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별검사인데 주로 그래서 볼게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보죠. 영양중재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간략하게 파악하여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특징이 간략에다 밑줄 하나 하시고요. 간략. 그래서 막 복잡하고 막 돈 많이 드는 검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행할 수 있어요. 꼭 영양 전문가, 뭐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 꼭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한 검사예요. 그냥 검사지만 있으면 그냥 이거 검사지 비전문가가 이렇게 검사지 주고 환자한테 주고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간단한 검사이고요. 자, 주로 어디서 하냐? 사실은 두 번째 줄에 병원, 보건소 같은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둘째 줄도 영양 서비스 현장에다 밑줄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병원에 온 환자도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하진 않고요. 크게 몇 가지 항목만 이렇게 추려갖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자세한 영양 판정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을 추려갖고 더 자세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인분들, 지역 주민 중에 이제 노인분들이 영양 불량 위험이 크니까요. 노인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노인분들을 다 자세한 검사, 다 피 뽑고 뭐 무슨 검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설문지 이렇게 줘요. 주로 잘 이용하는 게 디터민 검사라는 설문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설문지를 이렇게 주고 그 설문 항목에서 몇 개 이상 체크된 분만 따로 자세한 영양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불량 위험이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선별한 후에 그 선별된 사람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영양 중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게 이 선별 검사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2개 체크했잖아요. 첫 번째 간략하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중재 필요성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거다. 즉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선별하기 위해 쓰는 거다라는 특징 2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 2개만 여기다 더 쓸게요. 우리 교재에 없는 것. 자, 첫 번째. 양적 평가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좀 정확한 검사를 해야겠다. 정도만 선별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만큼 부족한지, 식사 섭취량이 얼만큼 부족한지 양적으로 봤을 때 뭐 한 50g 먹어야 되는데 10g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양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좀 부족할 위험이 큰 사람 같다. 이 정도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양적 평가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를 하는 이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노인한테 자세한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한테 모든 자세한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조금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필요한 사람만 골라다가 더 자세한 검사라든지 어떤 필요하다면 중재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예. 꼭 필요한 사람한테 검사하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선별하는 것이 선별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특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2가지 내용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선별의 4가지 특징 정도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간략한 검사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주로 영양 서비스,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영양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불량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중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특징 정도는 머릿속으로 항상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 있으니까 이 뒤에서 한번 볼게요. 네. 실제 여기 우리 22페이지에 보시면 네, 22페이지에 아래쪽에 DTR-MINE 해서 이렇게 항목을 요런 설문지를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려요. 그래서 해당되면 체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목이 뭐냐 하면요. 아까 디터미니 이제 DTR-MINE가요. 요게 항목의 그 앞에 약자를 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질병이 있는지 디지즈에서 D거든요. 질병 여부.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있다에 여기 하면 이게 2점이 되는 거예요. 그 괄호하고 숫자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ating poorly에서 이게 불량한 식사가 되겠죠? 예, 식사 불량에 여러 가지, 뭐 나는 하루 2끼 이하를 먹는다. 그럼 체크하면 이게 이제 3점이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 체크가 되면 거기 앞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제 점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는 치아가 불량한 거예요. 그리고 E는 경제적인 상태가, 경제적인 곤란이죠. 예,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예, 사회 관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식사하는지. 예. 자,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약을 여러 개, 보통 노인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거든요. 자, 그리고 I는 체중 감소인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예요. 내가 막, 나 다이어트 해야지 막 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쭉쭉 빠진다든지,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이제 혼자 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E는 이제 나이. 80이 넘으면, 근데 요거는 굳이 이제 점수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를 체크가 된 항목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6점 이상이다 그러면 심한 영양 위험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3에서 5점 정도 돼도 중등적 영양적 위험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 3점 이상인 분들은 좀 검사를 좀 세세하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아주 간략한 검사를 우리가 스크리닝 선별 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중재 활동, 요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한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영양 중재가 뭐냐 하면 영양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수정해서 영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양 중재라고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강의, 뭐 홍보, 아니면 어떤 교육, 또 보충제를 아예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재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뭐 아니면 강화식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 같은 걸 권한다든지 뭐 중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영양 판정의 체계 지금 4가지를 배우셨어요. 이것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횡단적인 거 한 번 나가서 하는 거 뭐 있었죠? 가장 많이 하는 거? 영양 조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단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이렇게 막 지켜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감시, 영양 감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어떤 지역을 그냥 꾸준히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모니터링. 예, 그리고 위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을 선별 또는 스크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체계가 있다는 거, 이름, 특징 정도는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조사로 들어갈게요. 아니, 개요인데 참 많죠, 내용이? 네. 개요 부분의 조사인데요. 영양 조사는 일단은 순서가 나와 있죠. 순서는 좀 기억하세요. 순서.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써라.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시험 문제 보면 순서대로 쓰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영양조사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보면 뭐 영양교육의 실행의 순서도 아셔야 되고 영양상담의 순서도 나왔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뭐 하는 순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기도 좋아요. 사실은 답으로. 그죠? 그래서 순서를 보실 텐데 영양조사하는 순서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조사 계획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조사 내용 결정, 그리고 조사 방법의 확립, 예비조사, 그리고 실제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와 결과 분석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괄호로 딱 비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요 안에 빈 괄호에 들어갈 말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나오면 항상 순서는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쭉 이렇게 정리되도록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순서를 보기 전에 여기 또 뭐 이렇게 뭐 서론적인 거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잡다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의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양 조사를 할 때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조사에도. 그러면 뭐를 할 것인가 할 때 좀 몇 가지를 고려를 해서 골라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조사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냐?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거기 적당한 방법을 고르시는 겁니다. 내지는 대상자 선정은 누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조사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사 방법의 타당도가 얼마나 되냐, 예민도, 재현도 이런 것들이 얼마냐인지를 봐서 적당한 방법을 고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의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타당도가 어떻다 할 때 타당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선택한 이 방법이, 영양 판정 이 방법이 얼마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건 좀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내 칼슘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칼슘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판정 방법을 골라서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칼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타당도가 높은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학 검사할 때 혈중의 그 영양소의 농도를 가지고 영양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칼슘은 이게 타당도가 높은 방법이 아니에요. 즉, 요 혈중의 칼슘 농도는 이 사람의 칼슘의 영양 상태를 반영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요 골밀도를 측정하는 게 칼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도가 높은 방법이에요. 예. 뭐 왜냐, 사실은 뭐 요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칼슘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 기전이 있기 때문에요. 몸에서 조금 덜 먹었어도 뼈에서도 이렇게 쓱 가져와서 혈중치를 높여놓아 버리면 이게 혈중 농도가 높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혈중 농도 갖고는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조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얘 갖고는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골밀도 상태를 갖고 칼슘의 영양 상태를 보는 판정, 그 타당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얘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방법이 요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반영하느냐를 우리가 타당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민도는 얼마나 민감하게, 즉 조금 상황이 변했을 때 그것이 증상이 확 달라 보여야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즉 영양 상태가 아주 부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단기간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거면 예민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좀 단기간의 상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를 조사를 한다면 그건 예민도가 높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신체 계측이나 임상은 단기간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결핍 상태가 오래되어야만 나타나는 게 신체 계측치나 임상 징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민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사나 생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어제 먹은 거에 따라서 혈중 농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상태가 반영이 되는,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방법이지만 신체 계측이나 임상 같은 경우는 한참 있어야지 그게 어떤 임상 징후로 나타나고 또 신체 계측치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민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특이성은 뭐냐 하면 요게 나타나는 게 요 영양소 때문인지를 딱 집어줄 수 있어야 돼요. 즉, 뭐 예를 들어서 괴혈병 그러면 우리가 뭐의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신장이 너무 작다 그럼 무슨 영양소라고 딱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어요. 여러 개가 다
반영이 된 결과예요. 사실은 신장체중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요 방법이 딱 어느 영양소 딱 하나의 문제인지를 딱 집어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특이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 문제가 요거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저걸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영양소가 다 같이 반응해야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건 특이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재현성은 다른 말로는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똑같을 때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방법을 내가 똑같은 시료를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 할 때마다 다르다. 그러면 내가 방법을 제대로 못했거나 시료의 처리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믿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했을 때 똑같이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신뢰도 높다, 재현성이 높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정확도는 말 그대로 측정한 게 진짜 그 참값에 가까운지예요. 그래서 왜 체중계에 놓고 쟀을 때 어떤 날 딱 재보니까 어제보다도 2kg가 줄었어. 너무 좋다. 저는 막 너무 좋다 그래요. 자, 너무 좋다 했는데 딱 봤더니 딱 내려와서 봤더니 눈금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정말 그죠? 굉장히 비참해요. 네. 자, 어쨌거나 측정값이 정말 내 몸무게 그대로 참값을 반영을 하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측정값이 진짜 그 값에 가까운 것이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자, 측정 오차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 도구, 기기, 또는 우발적인 실수 등에 기인하는 오차를 이렇게 측정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의 기준치도요, 요것도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양 판정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기준치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한계치, 네, 컷포인트, 컷오프 포인트, 컷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양 판정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화학 검사할 때 피 뽑아서 혈중에 있는 어떤 것들의 농도를 보고 숫자를 딱 보고 얘가 그 영양소의 상태가 결핍인지 양호한지를 알아볼 때는 주로 이 컷포인트를 써요. 한계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영양소가 결핍이다, 뭐 양호하다, 이런 거를 판정해 주는 것을 한계치, 컷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요거 말고도 다른 기준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참고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 설명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뭐 특히 어려울 건 없는데요. 표준이 될 만한 건강한 집단에서 얻은 측정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소아과 같은 데 가보면 표준 성장 발육 뭐 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들의 주로 애기들 대상으로 많이 해놓으니까요. 뭐 건강한 고나이 또래 애들의 신장 체중 해갖고 표준치 같은 거 이렇게 쭉 표로 이렇게 제시해 준다든지 또는 뭐 그래프로 곡선으로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참고치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표준치라고도 해요. 사실은 참고치 또는 표준치. 그냥 표준 될 만한 건강한 사람들 재서 나온 그 측정값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참고치도 똑같은 그 체중, 신장 보면 뭐 1개월의 표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숫자를 제시해주는 표도 있지만 보면 5, 10, 15, 25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분위 값으로도 그 분포를 쭉 측정한 분포를 쭉 나열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측정치를 갖고 사실은 분포까지도 딱 하나의 표준만 보통 표준치를 하나로 제시하는 거는 그 전체 측정한, 즉 예를 들어 뭐 3개월짜리 아이들의 체중을 다 재갖고 그 측정한 값을 중간값 정도를 그냥 표준치 하나의 수치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측정한 거를 그냥 분포를 아예 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의 측정치를 1에서 100이라고 봤을 때 앞에서 그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놓고 측정치를 요 앞에서 이걸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요 수치는 한
5 정도 해당되고, 전체 100에서 한 앞에서 한 5번째 정도 해당되는 크기고, 요 정도는 한 10 정도, 뭐 요 정도는 한 50 정도 해서 5분위 수, 10분위 수, 뭐 50분위 수, 뭐 70, 이렇게 90 해갖고 쭉 100분위 수로 그 분포 전체를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포 전체를 보여주는 거를 참고치 분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치 분포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성장 발육 곡선을 이렇게 100분위로 쭉 나와 있을 때요. 5에서 95 정도에만 들어가면 그냥 괜찮다 그래요. 별 문제 없어요. 소아과 의사가 그래. 얘는 5분이 아예 좀 작은 편이긴 한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구간을 정해놔요. 보통 이제 뭐 그거는 뭐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성장 곡선을 볼 때는 그냥 5분위에서 95분위 정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5, 95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그거를 우리가 참고치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보다 작은 그룹, 5에서 95에 해당되는 그룹, 95보다 좀 더 넘어가는 그룹 이렇게 한 3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요 경계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영양 판정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컷 포인트. 영양소 요 숫자보다 낮으면 결핍이다. 요거보다 높으면 경계다. 요거보다 높으면 뭐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컷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판정할 때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내용, 이 개념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는 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영양조사를 이제 실행 단계를 순서대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조금 자세히 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행 순서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 시간 끝내죠, 뭐. 자, 이거 어차피 제가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실행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조사 계획. 항상 계획이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선정해요? 대상을 선정. 자, 세 번째는요? 내용을 결정. 자, 네 번째는 방법 확립. 자, 그리고 항상 하기 전에 한번 예비조사. 그리고 실제로 조사 실시. 그럼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럼 그거를 이제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거 갖고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보도록 할게요.